네, 이번 세션은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라는 세션이고요. 기반시설 노후화에 상세 대응하여 국민 생활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기반시설 관리법이 20년 1월부터 시행되어서 이제 시행으로 약 2년 정도 경과한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간의 현황을 좀 점검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을 하고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전문 연구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통합의 기반시설 안전관리위원회가 주관합니다. 오늘 세션은 첫 번째 기반시설 관리제도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기반시설관리팀의 문문석 팀장님께서 발제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반시설 성능평가 체계라는 주제로 철도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성능평가 체계가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 철도법에 대한 얘기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김영기 박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토탈페이블 시스템의 김지원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기반의 기반시설 자산관리를 위한 선별 과제라는 주제로 유니콘스의 조중현 대표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국토교통부 기반시설팀장 문봉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이제 기반시설 관리제도의 발전 방향인데요. 이제 뒤에 세 분의 발제자들께서 발표하시는 게 조금 더 전문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관리제도의 개요와 이제 그간의 어떤 현황에 대한 점검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 추진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설들이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또 이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지난 18년 12월 31일 날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작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작년 4월 달에 국무총리님이 위원장이신 기반시설 관리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제1차 기반시설 관리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을 하면서 이제 고시를 하게 됐고요. 작년에 또 이제 그 성능 개선 공통 기준이라든지 최소 유지 관리 공통 기준들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6개 부처에서 17개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됐고, 네, 서울과 광주 2개 광역지자체에서도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달까지는 나머지 15개 광역지자체에 제1차 기반시설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경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보면은 이제 세계 인류의 기반시설 관리로 강한 경제, 고품격 생활환경 추진이라는 모토 하에 한 4가지 정도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기본 방향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이제 관리 체계를 좀 마련하자는 얘기고, 두 번째가 이제 관리 대상이나 방식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어떤 과제들, 그리고 세 번째가 스마트 유지 관리 등을 활용한 그런 이제 기술이라든지 산업 육성 그런 과제들이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 이제 투자라든지 재원 마련에 대한 어떤 추진 전략들이 이제 1차 기본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1월 1일부터니까 이제 올해까지니까 한 2년이 좀 안 되게끔 진행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좀 굵직한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향후에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기반시설 관리법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등 해서 총 15개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15개 시설 중에 공동구를 제외한 14개 시설들은 각각의 개별법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따라서 개별 시설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각종 관련된 법령들이 규제들이라든지 어떤 지원책들이 다 담겨 있고, 또 지하안전법에 따라서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들, 또 이제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등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반시설 관리법은 이 범위가 이 15종 시설을 다 망라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범위는 넓은데
각각의 개별법들과 또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행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좀 가장 좀 핵심적인 그런 문제점인데, 사실 여기서 제시한 언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뒤에서 좀 말씀드릴 새로운 과제들이 이제 올해 12월 달에 그 제3차 기반시설 관리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이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거기에 이제 담길 내용들 중에 일부만 좀 발췌를 했다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 12월 달쯤 되면은 그 실행력 강화 방안이 제대로 좀 발표가 될 텐데요. 아직은 지금 현재 이제 각 부처들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 내용 중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협의가 필요 없이 그냥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좀 중요한 문제가 사실 이제 관리 기관들이 분산이 돼 있고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법에 따라서 15종의 시설들을 관리하는데 15종 시설을 소관하는 부처는 각 개별법에 따라서 한 6개 정도의 부처에서 그 법령을 담당을 하고 있고, 실제로 관리하는 거는 이제 전국에 있는 각종 기초 및 광역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까지 하면은 현재 한 401개 정도의 관리 주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관리 주체 내에서도 소관하는 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소관하는 과들까지 다 세분을 하면은 한 1,400개 이상 정도의 어떠한 이제 관리 집단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소관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좀 관심이 있고 종합적인 그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약하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인 어떤 선제적 그 관리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첫 번째로는 그런 총괄할 수 있는 어떤 전담 인력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사실 국토부만 봐도 국토부 내에서 이제 도로, 공항, 철도 세 가지 시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도로국 내에서도 이게 민자 도로냐 아니면 뭐 국도냐 아니면 고속국도냐에 따라서 소관하는 부서가 다 다르고, 철도도 마찬가지고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7개, 부산에는 11개 시설을 담당했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각각의 시설군별로 담당하는 소관 부서가 다르고 이 안에서 또 세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어떤 부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그 시설을 관리한다라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객관적 평가 기법의 부재인데요. 이제 선제적 관리라든지 우리 기반시설법에 따라서 관리하려고 하는 시설들에 대한 그 관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저희가 볼 때는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투자라는 거는 뭐 인적 자원의 투자도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결국은 재원인데요. 그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결정을 하려다 보면은 그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시설 관리,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은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상정을 하면 예산을 배분을 담당하는 의사결정자들은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어떤 기법들이 필요한데 현재 그런 것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을 배정할 때 어떤 객관적 평가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해왔던 어떤 그 관성적인 예산 배분의 방식에 따라서 작년에 뭐 도로에 이만큼 돈을 썼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배정하자라는 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법에 따라서 다루고 있는 15종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제 이런 객관적 평가 기법들을 빨리 만들어서 해당 시설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또 2종 시설 간에서도 어떠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성능 개선을 할 때 이제 투자를 하는 게 합당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평가 기법을 빨리 만들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발전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 다음 달쯤에 발표를 하려고 하는 실행력 강화 방안에서 일부 발췌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뭐 법을 만들고 뭐 위원회를 만들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등등 이러한 좀 굵직한 어떤 선제적 관리에 대한 틀은 마련이 됐지만 실제로
그러한 선제적 관리가 실행되게끔 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많이 미흡한 게 현재까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좀 밝혀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실행력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그 과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의사결정 체계를 좀 고도화하자라는 취지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의 가장 핵심은 재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한 객관적인 그런 성능 평가라든지 예측 기법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종합투자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결국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자가 이제 어떤 기관의 CEO급인데, 그 CEO가 담당을 하고 있는 분야는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주로 CEO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은 새로운 어떤 시설의 설치이지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나 성능 개선에 대한 관심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재원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별로 이런 어떤 이제 그 성능이라든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CEO급들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성능 카드를 발간을 해서 의사결정을 좀 신속히 할 수 있게끔, 또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재원 마련의 다각화인데요. 이제 그 방안에서 나중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이제 상당히 많은 재원이 향후에 필요할 걸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존 재원들을 어떻게 활용을 좀 더 효율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어떤 뭐 세제에 대한 개편이라든지 어떤 기금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자본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촉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한데,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자산관리 체계 강화인데, 이 자산관리라는 개념은 회계학적 개념인데, 지금까지 시설 관리는 뭐랄까 좀 약간 토목적인 측면에서만 좀 강화가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 자산관리 체계와 그 시설관리 체계를 좀 연동시켜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어떠한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 다음 연도에 작년도에 사용했던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하면서 예산 그 돈이 제대로 잘 쓰였는지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그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형태가 어떠한 국가의 자산관리 체계의 기본 개념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연계하는 방안인데, 그 뒤에서 좀 설명이 있는 걸로 알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 주체 실행계획 수립 체계를 도입을 하는 것인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뭐 국토부에서 하는 기본 계획이라든지 각 그 광역지자체가 수립을 하는 관리 계획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 계획이다 보니까 실행력을 좀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관리 주체들이 1년 단위에서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무슨 활동을 해서 돈을 얼마큼 쓰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는 그런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는 의무를 좀 담기 위한 법 개정안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다음에 좀 중요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시설별로 성능 평가라든지 성능 예측 기법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R&D 성격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R&D를 통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AI를 활용한 시설물 성능 평가 예측 기술들을 좀 개발해서 최적 의사결정 및 선제적 기반 시설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레포트 카드라든지 뭐 일본의 건강진단서와 같이 우리도 이제 시설별로 그 해당 시설의 성능 등을 좀 간략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인프라 성능 카드라는 거를 좀 주기적으로 발간을 해서 어떠한 시설별로 어느 시설군이 조금 지금 미흡하거나 어느 시설군이 잘하고 있구나, 또는 어떠한 지역이 잘하고 있구나, 어떤 지역이 좀 많이 미흡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이게 되면 결국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기반 시설별로 종합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를 들면 도로군 내에서 종합투자계획을 하면은
어떠한 도로에 대해서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우선순위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이 15개 중에 기반시설들이 종합투자계획을 다 모이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이종 시설 간에서도 어떠한 시설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종합투자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재원 마련을 다각화하는 방안들인데, 여기는 사실 좀 민감한 내용들은 좀 많이 좀 현재 생략되어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12월 달에 나오게 되면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우리 기반시설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성능 개선 충당금이라는 것을 마련하도록 강제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법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좀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나 중앙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보다도 지자체에서 어떤 이제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나 성능 개선에 대한 투자가 많이 미흡한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실제로 시설 관리의 수준도 다른 집단들보다 좀 미흡한 편입니다. 특히나 재원이 미약한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더욱 심각한데요. 어쨌든 이제 그 향후에 많은 목돈이 들어갈 그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충당을 좀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 성능 개선 충당금이라는 것을 쌓기 위한 계정을 먼저 마련하도록 지자체를 좀 강력하게 유도를 할 예정이고요. 또한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기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기반시설 관리와 연관된 그 기금들이 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의 어떤 특성상 신규 시설에 대한 투자에 좀 더 관심이 많고, 기존 시설에 대한 어떤 재원 활용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런 기금들이 신설을 위해서 당초에 마련됐던 기금들이 신설 수요가 줄면서 좀 쌓여 있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그 선제적 관리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유도하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보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뭐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보다 기반시설에 대한 역사가 훨씬 깊다 보니까 한국보다도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문제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기반시설에 대한 규모도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노후 시설에 대한 재원 마련이 우리보다도 절대적인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1.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조 원을 향후 4년 동안 이 기반시설에 활용하겠다라는 예산안과 법률이 마련됐는데, 현재 이제 상원만 통과를 하고 하원 통과를 좀 앞두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한 1,400조 원을 한 4년간 쓸 정도로 굉장히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화에 대한 그 재원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비용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지자체에 대한 어떤 보조 사업으로도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호주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자체의 보조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의 이 재정 상황이 이제 어떠한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설치 이후에 유지 관리는 지자체라든지 그런 관리 주체의 어떤 의무라고 보고 중앙 정부에서 지원이 많이 미약한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반시설 법에 따라서는 시설에 대한 어떤 공급 주체의 중심에 있는 어떤 재원 마련보다는 결국은 시설을 사용자는 다 국민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의 논리는 조금 탈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든 지자체든 어쨌든 공공에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또 이제 균일하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이런 성능 개선 보존 사업은 많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기준과 연계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회계적인 개념과 시설 관리의 개념을 좀 접목시켜서 조금 더 돈을 쓸 때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자산 관리의 개념을 집어넣다 보니까 자산 관리의 개념이 좀 미약한데, 시설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개념을 활용을 하려면 어떤 표준 모델이라든지
그러한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준 모델과 그런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국토부의 기반터를 활용해서 좀 마련하고 지자체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 보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계획 수립 체계도 현재 그 개정안이 법 개정안이 국토위는 통과를 해서 아마도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법령 개정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총괄관리 전담 조직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강력하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당장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총괄을 합니다만 여러 시설을 소관하고 있는 뭐 다른 부처들 예를 들면 산업부라든지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이 총괄을 하는 어떤 담당과를 신설은 하기 어렵더라도 이제 지정이라도 좀 하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지방 정부들입니다. 지방 정부에 아까 보신 것처럼 7개에서 한 11개 정도의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좀 저희가 계도를 해서 총괄하는 전담 인력들이나 조직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거버넌스에 대한 확충 뭐 아니면 지원 기구를 좀 별도로 둔다거나 시효급의 어떤 지효급 등과 같이 의사결정자들이 이 필요성을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안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요소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향후에 그 합리적인 DB를 그 평가 방법을 하기 위한 DB를 쌓고 그 표준을 마련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를 위한 방안들이 고민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좀 발표 마치겠고 뒤에서 이제 세 분의 발제자께서 각각의 분야에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을 뭐 말씀 소개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은 뒤에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제도 설명에서 언급됐던 기술 재정 시스템 측면을 이제 좀 순차적으로 보다 상세히 하나씩 전문가분들께서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관리감독기관장이 각 소관 법령에서 마련해야 하는 성능평가 체계에 대해서 철도시설을 중심으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김형기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김현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반시설 성능평가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는 철도시설 쪽에 성능평가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세부적으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항목들이 문제였고 어떻게 개선하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제도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 철도시설 그 성능평가에 대한 개요 말씀드리고 법령상에서 성능평가 근거라든가 절차를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궤도시설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들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법에서 성능평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성능평가를 이야기를 하면 시설물 안전법에 의한 성능평가를 가장 먼저 떠오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법에서도 지금 성능평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법 같은 경우에 1종, 2종, 3종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법에서는 선형시설이나 면적인 시설까지 전부 다 확장이 되는 그 성능평가 체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사항에서 성능평가 지금 두 번째 라인에 보는 거 보면 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의 성능평가 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절차라든가 방법을 그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구조물 쪽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 시설인 도로의 포장이라든가 철도의 궤도 같은 시설들에 대한 것들을 성능평가하기 상당히 좀 어렵게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연계선상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시설 성능평가 정의입니다. 법에서 되어 있는 부분은 철도시설 서비스 수준의 유지를 위해서 요구되는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능평가 결과를 성능평가 지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평가 결과와 중요도에 대한 가중치를 곱해서 계량한 지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평가 등급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단에 보시는 그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에 대한 정의도 철도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성과
시설물 안전법에서 이야기하는 안전성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쓸 수가 있는데 모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형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확장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법에서 주로 점단위 시설에 대해서 적용했던 부분들이 조금 더 보편적으로 확장됐다. 이렇게 용어 정의가 바뀌어왔다라고 보시면 합리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철도 시설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도 시설은 구조물, 궤도 시설, 건축물 저희가 일반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쪽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전기 및 통신 시설 쪽에서는 전철 전력, 신호통신, 신호 제어 통신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 건설법이 철도 건설 및 철도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면서 이 전체 시설에 대해서 다 성능 평가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철도 시설의 정기 점검 및 성능 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성능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좀 지침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 평가 단위를 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뭐 구간 노선 네트워크 해놨는데 기존의 시설물 안전법에서 봤을 때 시설물은 주로 점단위 시설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 성능 평가 항목들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궤도라든가 전차선 같이 선형 시설물에 대한 것들을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단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철도 시설 쪽에서는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능 평가를 시행을 하면 일정한 정보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철도시설 정보관리 운영 규정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단에서부터 준비되어 있던 정보들이 위치 정보에 따라서 철도 유형, 노선, 구간, 선로, 그러니까 위치 정보에 따라서 6번 항목 보면은 거기에 따른 시설 정보, 설치 정보가 구성이 되게 있고요. 이 설치 정보에 따른 각종 유지 보수에 관련된 항목들이 보시는 것 쭉 나와 있고 유지 보수, 개량, 정기 점검 및 긴급 점검, 정밀 진단, 성능 평가, 고장 기능 장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서 정보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철도 시설의 유지 관리 법이 구성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성능 평가로 이제 확장이 되게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능 평가에 대한 근거라든가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좀 중요하게 되는데요. 철도 시설의 유지관리 법에 의하면 성능 평가가 법령으로 지침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 및 성능 평가에 관한 지침이라는 걸로 제시가 돼 있고 그 관련 법 조문을 보면 13조의 성능 평가 시설은 철도 시설을 다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로 및 건축 시설, 전기 및 통신 설비 전체로 다 하게 돼 있고요. 이거에 이 성능 평가하는 단위는 어떤 단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게 별표로 해서 분류 체계와 분류 코드까지 구분이 돼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시설 관리자는 여기에 따라서 성능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각 관리하는 시설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철도와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분류 체계도 좀 다르고 관리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게끔 이제 법조문이 할당을 해놓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성능 평가는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만 표본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표본 조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능 평가 절차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거 28조 2항에 대해서 정밀 진단이라든가 점검 진단 등에 대해서 자격을 규정한 것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이제 성능 평가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실시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일단 대상이 결정이 돼야 되고 실시자와 세부 일정, 기준과 평가 방법, 성능 목표, 관리 지표를 제시하고 성능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부분들, 나아가서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을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따른 것들은 이제 뒤에 그 시설물 분류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뒤쪽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리는 지금 종합평가 방법 및 성능평가 지수하고 성능평가 등급으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18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을 보면 시설별, 노선별, 구간별로 구분해서 분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단위 시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성능평가가 그래도 비교적 용이하게 되는데요. 그 나누어졌던 시설들을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거기에까지 포함되는 굉장히 세부적인 지침까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향후에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유지관리 전략까지 제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유지관리 시행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 수립하는 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능평가 절차는 지금 보시는 표 그림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 성능평가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이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성능 목표와 관리 지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후에 이제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에 대한 성능 평가를 수행을 하고요. 이 결과를 근거로 해서 종합 평가와 성능 평가 결과 분석, 그다음에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을 하고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할 때는 특정 지표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할 수 있게끔까지도 여용성을 좀 부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침상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도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선로 및 건축 시설에 대해서 성능평가 부분과 평가 항목을 좀 보면요. 그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구조물, 건축물을 하나로 놔뒀고 궤도 시설을 놔뒀고 역사, 설비로 세 개를 구분해 놨습니다. 요거를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에 대해서 저희가 배치를 했는데요. 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법에서 제한하는 것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궤도 시설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태적 안전성이라는 부분은 물리적 상태 평가 결과를 가지고 보게 되어 있고요.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궤도가 얹어진 이후의 경관 연수, 레일의 마모량, 레일 종류, 그다음에 그 레일을 얼마만큼의 열차가 통과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동안 겪어왔던 이 나름대로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내구성 항목을 뽑아냈고요. 사용성 부분에서는 궤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승차감이라든가 고장 장애 횟수라든가 선로의 유지보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수 상태 같은 것들을 사용성으로 둬서 이 세 가지 지표를 평가해서 종합적인 성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침상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요거를 실제 시설에 적용을 하려 그러면 생각보다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궤도실로 확장을 하는 단계를 저희가 다시 세부 지침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그 지침상에는 지금 국토부 고시된 지침상에는 4개의 중분류와 7개의 소분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파란색 항목들이 더 추가될 항목이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세부적으로 평가할 때는 5개 중분류, 9개 소분류, 12개의 세분류를 나누어서 평가를 해야지 저희가 단위 시설부터 중분류, 대분류까지 평가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절차를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업 범위가 결국은 비용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본 과업을 자료조사, 외관조사, 측정 및 재료 시험 쪽으로까지 갔고요. 선택 과업은 조금 더 정밀한 단계까지 가는 걸로 잡아서 이 과업 범위가 결정이 되면 이걸 토대로 현장 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및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보면 안전 성능 평가와 내구 성능 평가, 사용 성능 평가를 똑같이 이제 지침에서 요구하는 거대로 세부 지침이 구성이 됐는데 그 아래 보이는 세분류, 중분류, 구간 종합 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넣어서 이 대표 값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거를 반영을 하게 되면 종합적인 평가 결과로 나오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뒷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과업 범위는 그 각 구성되는 구성품별로 레일 체경 장치, 신목, 도상, 분기기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선택과업 추가로 해서 이제 그 성능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과업 범위가 결정이 되고요. 아까 법에서 지침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수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표본조사에 대한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박스를 보면 그 선로 시설에 대해서 할 때 최소 단위 25m를 기준으로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촘촘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100m로 할지 혹은 200m로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결정적으로는 그 라피스 분류 체계 적용 단위를 적용을 해서 25m 단위로 다 평가를 하고 그거를 조합을 해서 구간 평가, 그다음 전체 평가를 하게끔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단위는 몇 구간 단위로 평가한다는 게 최소 단위를 묶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본 조사를 할 경우에 샘플링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궤도 시설의 성능 평가 체계 및 절차를 볼 수 있는데요. 맨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세 분류 평가입니다. 그래서 25m 구간으로 평가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레일과 체결 장치, 침목, 도상을 각각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25m 단위로. 그럼 이렇게 된 것들은 레일 따로 다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선로 시설을 대표할 수 있는 성능 금이 뭐냐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 부분이 중분류로 넘어가면 일반 구간, 그러니까 레일, 체결 장치, 도상, 침목을 대표하는 성능값이 성능 평가 결과가 어느 거냐라는 것을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에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연장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을 하면 25m씩 평가되어 있던 아이들을 그 개별 요소로 평가되어 있던 아이들이 25m 하나의 덩어리로 선로 시설에 대한 덩어리로 성능 평가 결과가 결정이 될 거고요. 이걸 종합 평가로 넘어가면 연장 대비 가중치를 할당을 해서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가 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세분류 평가를 통해서 요거 이제 이 레일 체결 장치 침목에 대한 것들을 단위별로 25m씩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중분류 평가는 이 아이들이 전체가 묶인 아이들이 한 그룹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역간이라든가 노선별의 대표치로서 하는 것이 종합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분류 평가를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자갈 도상에 대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레일도 있고 도상도 있고 체결장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항목들을 각각을 다 평가하는 게 왼쪽에 보시는 표처럼 해서 자갈 도상의 안전성과 내구성과 사용성에 대한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요거를 종합해서 25m 대표치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레일, 침목, 도상, 그다음에 단위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자갈 도상이 오른쪽에서는 그 도상의 콘크리트 도상과 자갈 도상 나눠져 있으니까 그 하단에 자갈 도상의 대표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도상이 있고 레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때 그거를 모으면은 오른쪽에는 중분류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분류된 게 이제 또 궤도 시설도 있고 분기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저희가 중분류 평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걸 취합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구간과 분기기 구간에 대해서 레일하고 체결 장치, 침목, 도상에 대한 그 각 구간별로의 성능 평가 결과가 나올 거고요. 노선이라든가 역간에 대해서 연장별로 가중치를 줘서 전체 등급을 산정할 수 있게끔 지금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특법에서 진행이 돼 있던 구조물단의 성능 평가 결과를 선형 시설물로 확장하기 위해서 철도시설 유지관리 법에 의해서 성능 평가 지침이 나왔는데 그거를 운영사가 직접 평가하기에는 생각보다 중간에 빠져 있는 게 많아서 그걸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 선로 시설에 대한 성능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 방법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항목에 따라서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요거 이제 분기기가 보통 구성이 포인트부라는 게 있고 리드부가 있고 크러싱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어서 그 각각의 안전성과 내구성, 사용성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평가하는 항목들을 다 저희가 구분을 해서 기본 과업 항목이 91개 항목이 선택 과업 8개 항목을 둬서 이 분기기에 대한 평가 개념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수량과 항목들을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평가 방법 결과를 지금 대략적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내구성, 사용성에 대한 것들을 각각 항목들을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ABCD로 나눠서 돼 있고 각각의 틀별로 평가가 된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중평균이라든가 노선에 대한 것도 연장 대비해가지고 대표치를 끌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점단위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체계를 철도 시설의 성능평가로 가져오면서 선형단이라든가 면단위의 성능평가 체계로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아주 스페시픽하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운영자가 활용하기 이제 적합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만들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법이 한 3개 정도가 겹쳐서 나오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가 제시한 거에 따르면 선로 시설에 대해서 25m 단위의 평가 결과를 이용을 해서 조합 결과를 나오고 구간이라든가 역간에 대한 대표치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가 이행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좀 재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그 기반시설관리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정 부분, 재정 관련 법령하고의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놓고 이제 구체화하는 그런 부분 특징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재정 투자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토탈피브 시스템의 김지원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해야지 되는 주제가 이제 재정 투자인데요. 제가 이렇게 재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엔지니어로서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 관리를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저희도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재정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하고 이제 실질적인 어떤 시설물의 또 성능하고를 어떻게 이제 연결시킬 것이라는 그런 어떤 좀 공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결국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돈을 확보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확보한 돈을 합리적으로 잘 배분을 할 것이냐라는 이제 그 두 가지 문제에 이제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기반 시설의 이제 성능하고 유지 관리의 어떤 연결이 이제 어떻게 맺을 거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얘기를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도 이제 SOC 시설물이 이제 점점 노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신규 건설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도 이제 과거보다는 좀 낮아졌고 하기 때문에 신규 건설에서 이제 우리가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서든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야지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시설물에 대한 어떤 예산을 바라보는 분들은 기획재정부나 이쪽에서는 아직도 유지관리라는 것은 저 신규 건설 대비 그냥 몇 퍼센트 정도의 예산을 주면은 끝나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 시설물이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예산이 더 많이 점점 더 필요한 금액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들은 사실은 안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된 유지관리 예산을 이제 합리적으로 배분을 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과제로 할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지 될 게 시설물이 있다면은 시설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유지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사용 수명을 연장을 하는 관점에서 이제 유지 관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시설물의 이제 성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바라보듯이 이제 천문학적인 규모의 개축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지 관리를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서 성능하고 이제 유지 관리를 연결을 시킬 것이냐인데요. 기존에 있는 그 신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능평가 세부 지침에 있는 평가 지표들에 보면은 아직은 이제 안전성하고 이제 내구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항목들도 좀 모자라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성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에서 이제 사용성 항목을 강화하고 가중치도 이제 좀 더 높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의 성능에 기반해서 중장기 유지관리 비용을 예측을 함으로써 이 예측된 유지관리 비용을 이제 기획재정부나 이런 의사결정권자들한테 제시를 해서 SOC 유지관리 예산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결국은 이제 시설물의 성능에 기반한 유지관리 예산을 배분을 함으로써 이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기반을 확보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시설물의 유지관리 예산을 이제 성능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또 어떤 행위들이 필요하냐면은 성능 평가에 기반해서 이제 시설물의 자산 가치를 판단을 해 봐야지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회 기반 시설 회계 처리 지침에서는 그 삼각후 대체 원가법이라는 걸로 이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시설물의 어떤 자산 가치를 내용 연수
대비로 현재까지 우리가 이제 몇 년 사용했냐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시설물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줄 경우에는 이 내용 연수 결국 이제 시설물의 수명이라고 봐야지 되는데 수명은 계속해서 이제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 기반 시설 회계 처리 지침상에서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 바꿔 나가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자산 가치를 따져 본다라고 하면은 시설물의 자산 가치는 시설물의 이제 대체 원가에다가 시설물의 이제 성능을 평가를 해서 그 성능 평가 결과를 그 자산 가치하고 이제 연계를 시켜준다면은 우리가 이제 오래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삼각후 대체원가법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용 연수가 오래된 시설물들은 점점 자산 가치가 이제 0으로 접근을 하게 되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시설물의 어떤 성능 평가하고 자산 가치를 연계를 시켜줄 경우에는 시설물이 발휘할 수 있는 성능만큼의 가치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이제 평가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이제 성능과 유지 관리 예산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 재원을 이제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저 문봉석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이제 선진국들은 이제 리포트 카드라는 것들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발간을 하는 이유는 국가들에서 이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기반 시설들의 이제 현재 상태 또는 현재 성능이 어떻다 그리고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리는 목적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린다는 취지에서는 어떤 이제 홍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관련자들한테는 어떤 의사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배분해 줄 수 있는 또는 예산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지표로서 이제 리포트 카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본이 발간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전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남아공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국가가 발간을 하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미국에서 발간하고 있는 리포트 카드가 이제 제일 상세하고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리포트 카드 사례를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이제 1988년부터 발간을 했고 2001년 이후로는 4년 주기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6가지 정도 이제 시설물에 대해서 과거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등급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2021년에 이제 발간된 그 리포트 카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하고 달라졌었던 점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시설물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얼만큼의 유지보수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명기를 해주고 있고 그 유지보수 예산 대비 얼마만큼의 예산이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필요한 돈 대비 집행된 돈 사이에서 이제 얼마만큼의 차액이 발생하는가. 결국 이제 요만큼 차액이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향후에 또 예산이 배정돼야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등급만 발표했다면은 등급하고 이제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만 발표했다면은 이제 최근에 발표된 그 리포트 카드에서는 앞으로 또 필요한 돈들을 이렇게 예측을 해주고 그다음에 올해 이만큼의 돈이 배정이 덜 됐다는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어떤 예산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확실한 그 근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미국도 시설물의 노후화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인식을 하고 1990년대 이제 미국 연방도로청에 자산관리과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미국에 있는 이제 교통시설들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이제 자산관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유지관리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예방적 유지관리라는 것들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노후화된 SOC를 대규모로 이제 개보수하고 개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MAP21이라는 이제 법령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설물의 유지 관리의 패러다임을 이제 성능 관리,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로 이제 유지 관리의 목표를 변경을 합니다. 이 변경을 하는 의미는 결국은 여기서도 시설물의 성능하고 이제 유지 관리 예산을 연계시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010년대에 이제 오바마 정부가 법령을 만들면서 1조 달러 규모의 SOC 개보수 예산을 계속 투입을 했지만은 아직도 성능은 제대로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도 빌드백 베러라는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역시 또 한 1조 달러 규모로 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를 계속 지속하는 법안을 이제 올해 8월 달에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설물 노후화에 들어가고 나면 이만큼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교훈을 미국 사례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유지 관리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이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제안을 드리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MAP 21이라는 법령을 시행을 했을 때 연방 유류세를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발생하는 재원으로 이제 1조 달러씩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게끔 예산을 만드는데요.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제 SOC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 휘발유라든가 경유라든가 이런 세금에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라보게 되면은 유류세의 내용들은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같은 것들로 이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우리 입장에서 뭐 교육세나 부가세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건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통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시설 특별회계라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부분은 이제 1993년도에 제정이 돼서 도로항만, 공항, 철도 같은 이제 교통 분야 SOC 건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약간의 이제 변천을 거쳐서 2001년부터는 이제 에너지하고 자원 또 그다음에 환경 개선 사업에도 이제 활용이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대부분의 자금은 요 교통 분야 SOC에 이제 주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서 SOC 건설이 좀 축소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OC 건설이 축소되다 보니까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전입된 자금들이 전부 다 지출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출이 되지 않아서 이제 남은 자금들이 공공자금 관리 기금으로 이제 적립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얼마의 금액이 공공자금 관리 기금으로 적립됐는지를 계산을 해보니까요 거의 그 약 한 그 7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이제 이쪽으로 해서 적립이 되고 있었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돈이 신규 건설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줄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갔다면은 다시금 이 돈을 좀 회복을 시켜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18조 원입니다. 18조 원이라는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이제 전입이 됐는데 이 돈을 신규 건설이 줄었기 때문에 저쪽으로 해서 넘겨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한테도 어떤 노후화된 시설물들의 이제 유지 관리 필요성이 늘었다라는 관점으로 해서 요 예산들을 다시금 유지 관리 예산으로 좀 변경을 할 수가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 때 했었던 이제 유류세 인상과 같은 논리를 이제 제공을 해서 이제 예산 주체들은 이제 설득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재원 확보 방안이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인데요. 민간 투자는 뭐 아시다시피 수익형 민자 사업처럼 해서 이제 통행료라든가 사용료 징수가 가능한 것들은 BT5로 가고 사용료 징수가 불가능한 것들은 이제 BT-L로 가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효과적인 체계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도로라든가 하수 관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도 이제 민자 사업을 많이 시행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제 고속도로의 예를 보게 되면은 민자고속도로가 제정고속도로보다 건설비도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또 그 이자라든가 이런 어떤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또 좀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BT5로 가게 되니까 통행료 같은 경우에도 재정이 투입된 고속도로보다 이제 민자고속도로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유지관리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용료 징수가 불가능한 시설물에도 많이 투입이 돼야지 되는데 그러면 이게 민간 투자가 꼭 효과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도 한 번쯤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해야지 되는 노력이 기반 시설의 이제 유지 관리 예산을 이제 어떻게 해서 추정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 비용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그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것을 설득을 할 때는 항상 무언가 이제 근거를 마련을 해서 설득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유지관리 비용을 산정을 하는데 한 4가지 정도 방법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 있는 이제 4번째 성능 예측 모델을 시설물별로 이제 만들어서 그 성능 예측 모델에 이제 기반해서 유지관리 비용을 추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성능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최소한 5년에서 10년치 정도의 유지관리 이력 자료, 비용 자료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만드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시설물에다 적용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시설물의 자산 가치 이거는 이제 최초의 건설 당시에 이제 건설 원가가 이제 얼마가 들어갔고 그 원가 대비로 이제 뭐 몇 년까지는 뭐 초기 투자비의 뭐 몇 퍼센트, 뭐 몇 년 이후부터는 뭐 초기 투자비의 몇 퍼센트를 뭐 유지관리비로 산정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 지침 같은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 예측 모델인데 이제 어떤 시설물 종류는 사용 연수 대비로 했을 때 이제 얼마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이제 국내 또는 국외에서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도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각 시설물별로 유지관리 예산이 집행된 것들을 집행 실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면은 매년 집행된 실적들을 나열을 해놓고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이제 예측을 해봤는데 이제 얼마만큼 자료 확보가 가능하냐에 따라서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달라질 수가 있고, 달라지게 되면 또 그만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신뢰도도 높고 낮음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한데 요 케이스 4번 아까 이제 성능 예측 모델을 활용한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거는 이제 교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중장기 유지관리 비용을 산정을 한 건데요. 교체성 부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차에 교체가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따져봅니다. 그러면은 유지관리 이력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보게 되면은 한 500개 정도 이상의 샘플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확률론적 분포 모델을 써가지고 수명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각 시설물에 이제 대체를 할 때 공사비가 이제 얼마가 들어가는지 나오기 때문에 비용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체가 안 되는 부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을 예를 들자면은 뭐 교대라든가 아니면 뭐 교각 같은 부분들이 교체가 안 되는 부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한 번씩 이제 보수를 했을 때 그 물량을 보게 되고 그 물량을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보수했느냐에서 그 연으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뭐 표면적에 해당한다면은 그 표면적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제 1평방미터당 연간 표준 보수량이 얼마다라는 게 나오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수 비용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제 유지 보수 금액이 이제 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체성 부재하고 이제 비교체성 부재를 합쳐주게 되면은 이제 중장기 유지관리 비용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 예측 모델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표준 손상량 같은 것들을 추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자료가 있을 때만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존 자산 가격 대비로 해서 이제 추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뭐 도로 터널 같은 경우에 이제 거시적인 어떤 예측 모델 적용을 한다든가 뭐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정을 하게 되면은 그 연 단위로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이제 그대로 만들어서 개별 이제 시설물별로 유지관리 예산을 추정을 한다면 이제 결국은 그게 기획재정부라든가 이제 이런 곳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예산을 그럼 이제 확보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서 배분을 할 것이냐인데요. 이제 예산 배분하는 것들을 이제 보면은 관리 주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만은 이제 성능 평가라든가 어떤 점검 결과 같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예산 배정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제 도로공사에서 이제 구조물 관리하는 데 쓰는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다기준 분석을 해서 조금 이렇게 그럴듯하게 분석한 사례가 이제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산정을 할 것이냐를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를 한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산관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다기준 분석 방법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항목들이 존재하고 이제 여기에 배점들이 주어져 있고 요 배점에 따라서 이제 유지보수 예산을 이제 배분하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기준 분석에 의해서 이제 네트워크 레벨에서 또 예산 배분하고 있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뭐 교통량 같은 것들, 그다음에 실제로 시공이 충분히 가능한가, 뭐 미래에 교통량이 또 늘 것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가중치를 활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은 예산 배정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이종시설물관도 이제 예산 배정을 하는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유엔에서 발간하는 리포트에 있는 사례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중요도라든가 어떤 뭐 현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로 해서 다기준 분석을 해서 이제 예산 배분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 요거는 이제 국가별로 보면 아직 심각하게 도입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지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성능하고 유지관리 예산이 연계될 수 있는 이제 자산가치 평가 기법 개발을 하는 거 필요하고요. 요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 데이터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신뢰도 향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유지관리 법령이 지금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런 법령들이 좀 정비가 되고 일원화가 좀 돼야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관리에 대한 어떤 전담 조직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모든 주제가 다 어려운 부분인데 데이터 기반의 기반시설 자산 관리를 위한 선결 과제라는 주제로 주식회사 유니콘스의 조중현 대표님께서 연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유니콘스 조중현 대표이사입니다. 앞서 팀장님께서 그 제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능 평가나 또 재정에 대한 방향 이런 부분들을 다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 기반시설 관리법의 그 자산관리 체계를 만들려면 성결 과제를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항목으로 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의 기반 시설의 자산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부분하고 이를 하려면 세 가지 정도 제가 이제 성결 과제를 뽑아봤는데 각각의 좀 예시를 들어서 어떤 부분들이 성결돼야 저희가 데이터 기반 자산 관리 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관리법 시행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중요한 사항을 저는 이제 기반시설을 관리할 때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이제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서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앞서 미국의 이제 자산관리 사례에서도 어떤 특정 조치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거를 다시 복원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특정 시기에 선제적 유지관리를 통해서 생애주기 비용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은 제도와 기준들이 필요로 하고 이러한 제도와 기준들은 과거나 유사 사례의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기본 계획에서도 현재 그 노후시설에 대해서 선제적 투자를 강화하는 것과 또한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제 전산 강국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예측 자동 관리 또 이런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플랫폼을 통한 정보 관리 등을 기본 계획의 중점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 업무를 기반시설 관리법에서 이행을 할 때 신규 업무는 결국에 지금 보시는 기반시설 관리 시책을 수립하는 것부터 유지관리 성능 개선을 행위를 하는 것, 그 행위들을 또 재정 지원의 사항으로 연계되는 이 1년의 관리 계획부터 재정까지 유지관리 행위가 다 연계돼 있고요. 이때 각각의 단계에서 많은 데이터들과 정보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계획이나 유지보수 행위, 재정 지원의 부분에서도 데이터 기반한 어떤 알고리즘이나 어떤 통계 자료 이런 부분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는 기준 계획 수립, 재정 연계 등에 대한 개별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때 봤을 때 저희가 유지관리 계획이 기준에 따라 현황 관리가 되려면 관리 주체, 관리 감독 기관, 국토교통부 단에서 각각 해야 되는 계획과 유지보수
성능 개선 등의 행위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실태 조사 그리고 다시 연계되는 기본 계획 수립 이렇게 이 데이터의 어떤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구축이 돼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선결 과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자산관리 분석 체계가 과거 그 많은 이런 생애주기 그 분석 사례에서는 사실 데이터만으로는 다 이렇게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20-30년 전에는 이런 데이터를 획득하고 가공하고 처리하는 어떤 이 전산 기술에 대한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예측이나 경험식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 선진화된 전산 정보 기술을 갖고 있고 데이터 처리 능력이나 또 데이터 축적 활용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데이터에 의존된 기반시설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를 위해 중요한 세 가지는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형 자산 관리 분석 체계를 수립하는 것과 또한 이 분석 체계를 위한 정보를 어떻게 지속 구축할지에 대한 정보 관리 체계 그리고 이 정보를 베이스로 한 분석 체계에서 나온 결과를 실행 계획으로 연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 부분은 국가 회계와 연계를 해서 실제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이 예산에 따라 유지 보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세 가지가 선제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데이터 기반 자산 관리 분석 체계를 위해서는 한국형 자산 관리 분석 체계에 반드시 이제 분석 방법이나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첫 번째 선결 과제 그 중요한 분석 방법 4가지 정도를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능과 예산은 서로 이제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을 확보하려면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이 적정 예산을 통해서 또 성능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둘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향후 요구 성능에 대한 예산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물 단위로 봤을 때 이 시설물을 생애 주기적으로 장수명화해서 쓰는 것과 혹은 쓸 만큼 썼을 때 다시 성능 개선을 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생애 주기 기대 효과를 분석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안전내고 사용 성능 등을 기준에 의해서 최소한 이상으로 관리하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 관리에 대한 분석 그리고 앞서 김 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레포팅 카드인데 성능 예산 LCC 기준 관리의 분석 등을 모두 포함시켜서 레포팅 카드를 발행할 수 있고 이 레포팅 카드는 국토교통부나 관리감독기관별, 관리 주체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개별적인 실행 계획이나 관리 계획, 또 기본 계획 등의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로 발간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각각의 간단한 예시를 말씀드리면 성능 예산 분석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성능 지수 변화에 따라서 향후에 목표하는 성능을 도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필요 예산이 소요되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고요. 이때 과거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성능의 변화들을 모델로 만들어서 이런 성능 예산 추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애주기 비용 분석에서는 위에 보시는 시설물이 초기 설치되고 지속적인 보수 보관과 폐기 사이클을 겪을 때 어떤 시점에 조치를 해야 좀 더 장수명화를 할 수 있는지 의사결정하는 부분이 생애주기적으로 판단될 수 있고요. 또한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을 해도 그 성능이 복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시에 그 성능 개선을 수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이제 현재 시점의 성능 평가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애주기 성능으로 봤을 때 초기 비용이나 성능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의 누적 등을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LCC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각각의 시설물을 이력 관리했던 최소 유지 관리 기준이나 아니면 성능 개선 사업을 했을 때 성능 개선 기준 등을 바탕으로 성능 등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시설물을 어떻게 기준 이상으로 잘 관리했는지 이런 부분도 분석이 가능하고 이러한 기준 분석과 앞서 말씀드린 유지관리 효과 분석을 더하게 되면 최소 유지관리 기준에 의한 유지관리 효과 분석, 장수명화 효과죠. 그리고 성능 개선 기준에 의한 성능 개선 효과 분석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레포팅 카드는 관리 감독 소관 시설별 목표 등급이나 노후화 현황, 윤리관리 예산이나 예산 확보율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로 제공 가능합니다. 이러한 그 분석 체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측 모델이 개발이 필요한데 예측 모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을 때는 시설물의 성능이 저하되는 어떤 패턴에 대한 모델, 그리고 각각 성능이 저하됐을 때 조치에 의해서 향상되는 모델, 이 향상되는 모델을 위해서 각각 등급별 어느 정도의 수요 비용이 들어갈지 이 세 가지 모델 조합이 결국에는 우측에 보시는 최대, 적정, 최소의 어떤 관리 수준별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비용 투입에 따른 성능 향상 효과가 성능을 유지하는 효과로 도출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성능 예산 분석이나 LCC 분석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기반한 이 분석에 대한 흐름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정보 관리 체계가 있고요. 또한 기반시설 관리법에 의한 신규 이행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분석 모델을 관계를 봤을 때 정보관리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생애주기 표준 정보가 수집이 되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규 업무 이행 사항 중에 이제 시설 현황 관리를 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모델을 만들어서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분석 결과는 다시 기반시설 관리법의 관리 계획이나 기준 그리고 또 시설물 관리를 위한 통계 현황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 우측 상단에 보시는 기반시설 관리 계획의 정략적 지표들을 데이터 기반에서 도출할 수 있고 또한 필요시에 간단한 레포팅부터 시작해서 시설물의 종합적인 어떤 상대 비교까지 포함된 레포팅 카드가 데이터 기반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되는 이력 정보를 생애주기적으로 잘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현재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을 때 기반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이력 데이터가 그래도 규정이 제일 잘 만들어져 있는 건 시설물 안전부에 의한 정보관리 규정이 제일 잘 돼 있는 편이고요.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뭐 예측 모델이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반시설관리법은 시설물 안전법에 비해 더 많은 시설의 네트워크 노선 단위의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프라 총조사 이후에도 개별 관리 주체들이 점검진단 보수보강 성능 개선 사업을 하고 난다면 그 사업 결과를 전산화하고 등록을 해서 그 데이터가 생애주기간 제대로 구축이 되고 이를 지금 기반시설관리법에서는 실태조사라고 정의를 해서 실태조사 기반 데이터 구축이 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력 정보 체계는 두 가지로 이제 신규 이행사항 정보가 있습니다. 관리계획, 기본계획이나 유형별 기준, 성능 평가나 우수기반 시설의 정보 등의 재원에 관한 정보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시설물로 봤을 때는 시설물의 설치 정보, 유지관리 정보, 운영 정보, 예산 정보 이런 항목들이 유지보수 이행 결과로 지속적으로 DB화돼야 이를 바탕으로 한 앞서 말씀드린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는 정보의 신뢰성 그리고 언제 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안, 보존 백업, 활용, 개방까지 정의가 돼야 되고요.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제 방법들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정보관리 규정이 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긴 힘든데 앞서 말씀드린 기반시설 업무별 필요 내용에 저희가 세부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생애주기 동안 구축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모델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반시설 관리 업무에 데이터 기반된 업무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업무 시에 필요한 현황 통계나 분석 통계 같은 것들도 데이터 기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선결 과제는 이렇게 분석돼서 나온 결과를 보통은 이제 엔지니어링 차원의 어떤 결과로만 이제 나타나고 이 부분을 실제 국가 회계 재정과 연계를 못해서 적기적시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엔지니어링과 그 시설물의 재무회계를 관리하는 그 언어의 차이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데이터 기반 분석된 자산 관리 정보를 회계 정보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국가 재정 운용 계획 등에 이제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선결 과제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례로 저희가 보통 이제 시설물의 취득 원가나 감가상각률, 사업비나 자본적 지출들을 앞서 말씀드린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설치된 시설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가상각률에 의한 성능 변화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비 투입의 재정적 항목이나 혹은 내구 수명이 다 도달했을 때 자본적 지출 등을 저희가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각각의 단계별 투입되는 비용들을 통해서 중기 재정계획 등에 필요한 예산 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관리 주체들은 주기적으로 자산 재평가를 통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 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데이터 기반 시설물의 성능 비용 변화에 대해서 자산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취득 원가나 그다음에 대체 원가, 그리고 사업비나 이런 내구 연한 등을 이런 데이터 기반 분석 모델로 제공을 한다면 재정 계획과 재무제표 작성에 좀 더 효율적인 업무 체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데이터 기반 또한 생애주기 비용 최소화의 경제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한국형 자산관리 분석 체계와 이를 위한 이력 데이터 구축 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를 관리 계획과 국가회계 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제 국토교통부는 기반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1단계 신규 유행 사항에 대한 정의를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에 걸쳐 이 말씀드린 분석 기능과 또 DB의 확장, 유관 시스템 연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또 이러한 선결 과제 해결을 통해서 기반 시설 관리 체계가 데이터 기반에서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신규제도 조기에 정착을 하고 이행력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국토부심으로 전문가분들이랑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마쳤고요. 짧은 시간에 이 하나하나의 주제가 짧은 시간에 다 다루기는 어려운 주제들이어서 앞으로도 세미나나 설명회나 포럼 그런 계속 공유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도 실행하는 걸 구체화하고 실용화하기 위해서 R&D도 이제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학회에서도 좀 계속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국토부와 저희 기관 전문가분들끼리 유기적으로 협업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